충전이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너는 요거 그냥 감시만 해주면 돼 중간중간. 자 이제 볼게요. 오늘은 학습은 중간 정산을 하고 그거 개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가내어스 한 다음에 부가 이 순서대로 갈 거고요. 제가 숙제는 부가내어스를 해오라고 했습니다. 이게 내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지난번 수업하고 계속 저는 연결이 돼요. 1강 들었은 다음에 그 내용을 약간 복기해서 2강 들어갔는데요. 지난번에 부가 강의를 했는데 저는 부가가 잘못됐을 때 수정하는 것까지 사실은 얘기해줬어요.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. 학원이든 아니면 다른 타 강의든.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전산 세팅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한전이 종합계획인지 단일계약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가는 또 달라요. 전기료 사용료도 그렇고 난방비도 우리는 난방비 단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한 단가로 가는지 아니면 이거를 뭐 다르게 정리해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. 그러니까 그 카페 질문 올리니까 뭐 부가를 잘못했는데 통상적인 공통상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거기 전산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없어요. 그래서 대부분 쉽게 댓글을 달지 못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올린 사람이 나는 이걸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거에서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가 빠졌어. 그러면 저는 이것만 갖고 얘기하잖아요. 근데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. 그러면 이 답이 틀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부가는 실수하지 않으면 참 좋은데 실수했을 때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면 엉뚱한 질문을 안 할 수 있어요. 적어도 좋은 질문이 와야 좋은 답변이 오듯이 이 정도는 제가 웬만하면 안 가르치는데 이번은 특강이니까 4주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제가 나눠서 알려드리잖아요. 그러니까 좀 더 복기하고 복습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때 제가 알려드린 거. 원래는 일반적으로 부가 교육을 할 때는 부가 수정하는 건 얘기를 안 합니다. 그것부터 얘기하면 사람이 긴장감이 없어. 기본이 잘 돼야지 수정도 가는 건데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얘기하잖아요. 그런 방법이 있었지 더 루즈해져요. 근데 부가 수정은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것도 수정할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된다는 생각에 전산을 들여다보면서 하나씩 하면서 내가 수정했잖아요? 그럼 다시 검토하게 전산 어디 들어서 확인하고 어디 들어서 확인하고 어디 들어서 확인하고 재차 여러 번 마감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. 부가 수정할 때는. 물론 부가할 때도 그렇지만 수정은 진짜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부가는 실수 안 하면 좋은데 정 안 되면 수정하는 건 제가 알려드릴게요. 사실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긴 한데 일단 중간정산부터 말씀드립니다. 중간 정산할 때 그 입주자분들이 중간정산 금액을 믿질 못하고 경리한테 좀 따져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뭐냐? 이 경리가 일 처리하는 게 왠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이분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왠지 이 금액이 아닌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있어요. 근데 경리, 초보 경리가 중간정산 때 제일 수정하거나 아니면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전기료를 토탈로 넣었을 때 누진제가 들어가서 금액이 확 올릴 때가 있어요. 아파트는 누진제라는 그 금액이 있죠. 누진은 뭐냐면 이 구간에서 썼을 때는 얘는 300원이에요. 근데 두 번째 구간에서는 여기에 쓴 구간까지 합쳐서 금액이 더 올라가요. 그래서 검침 기간이 넘어갈 때에는 그 누진제 기간에 걸리지 않게끔 날짜를 정확하게 나눠서 넣어야 돼요. 예를 들면 한 달하고 15일 뒤에 전출을 한다 그러면 한 달치에 대한 계량기 검침값과 15일치의 계량기 검침값을 넣어줘야지 이 금액이 딱딱 들어가면서 누진제 안 걸려요. 물론 첫 달에 그 넣는 게 그게 평상시에 쓴 것보다 많아서 누진제에 걸릴 수 있지만 요 한 달치와 15일치를 합했을 때 그 누진제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. 몇만 원이 그냥 확 5만 원, 10만 원 그렇게 올라가요. 그럼 이제 그 항의하죠.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. 그러면 그 누진제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경리는 전달, 이번 달, 사용료 이거에 대한 거라고 얘기하죠. 근데 제가 저는 사례를 많이 듣잖아요. 그 중에 한전 직원이 있었어. 남편이 한전 직원이야. 핸드폰 모바일 꺼내. 검색해. 이번 달에 검침 기간 언제냐. 그러면 15일 치잖냐. 누진제 걸려서 이거 보면 5만 원 더 된 거다. 그럼 나머지 것도 그 사람이 안 볼 것 같아? 오히려 더 봅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신뢰를 주려면 초보는 중간정산할 때는 미리 일반 관리비는 일수 계산이에요. 무조건. 전체 3개월치 평균의 하루치를 계산해서 내가 전출한 날짜에
하고 15일이잖아요. 곱하기 45일 해갖고 그거는 다 하면 상관없는데 전기료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. 누진제 있고 수도료는 누진제가 없습니다. 오히려 수도는 별 말이 없어요. 꼭 전기에서 컴플레인 경우가 있고 또 중간정산할 때 컴플레인 잘 가는 거는 커뮤니티 시설, 주차, 요금 이런 거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간정산은 어차피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전기료 사용료가 나중에 그 단가가 올라가서 금액을 더 받을 때 덜 받을 때 특히 난방비 조심해야 돼요. 겨울철 난방비는 그 중앙난방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이나 이런 데는 전년도의 단가를 보세요. 꼭. 왜냐하면 하절기 때 여름에 썼던 그 난방 단가하고 겨울의 난방 단가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. 언제가 더 비쌀까요? 여름일까요? 겨울일까요? 겨울이 3배 더 비싸요. 여름의 난방, 에어컨 튼 것보다. 근데 이거를 3개월 평균으로 만약에 딱 11월에 걸렸어. 10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잖아요. 11월에 중간정산하고 실제 이상 전출한 다음에 부과하면 이 사람 돈이 모자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번에 난방 단가 올린댔잖아요. 어느 정도 1년치 정도는 중간정산할 때 전년도 단가를 보세요. 그거 보시고 집합건물 특히 그 난방 단가를 좀 보시고 감을 실린 다음에 하셔야지. 그리고 올 겨울에는 난방 단가 또 오르니까 몇 퍼센트 오르는지 정도는 비율 가지고 계산을 어느 정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. 중간정산했는데 금액이 모자라요. 어떡하죠?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1년치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이 그냥 3개월 평균으로 프로그램 로직으로 돌린 거야. 그러면 본인도 넣어야 돼. 전출한 사람한테 돈 달라고 그냥 주겠어요? 그 자리에 해결했어야 되는데 안 되죠.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자주 있는 그 상담 사례로 얘기해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. 자, 그러면 중간정산에서 여러분들이 가수금이라는 계정이 있어요. 중간정산 말 그대로 예측값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뭐예요? 중간정산은 예측값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상값이 아니어서 틀릴 수가 있고 그 오차를 벗어나기 위한 제일 많은 사례는 난방비 단가에서 틀려진다. 이거를 실수 안 하려면 1년치의 데이터베이스를 월별로 정리해놨다가 그게 얼마 정도 인산했는지 비율을 계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근데 수학에 대해서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어렵지 않아요. 제가 혹시 멤버십 하신 분들은 예산 잡을 때 비와 비율부터 알려드려요.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셔도 되고요. 아니면 유튜브에 비와 비율 하면 초등학교에 그 영상 많이 나와 있어요. 그거 보셔도 돼요. 한 번쯤은 비와 비율은 수학을 공부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. 물론 분기는 기본이고. 그 다음에 가수금. 공동주택에서는 가수금이라는 계정을 원래는 이게 돈을 더 받은 부채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이거는 유동입니다. 빨리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끝나야 돼요. 근데 어떤 아파트는 얘를 중간관리비 예수금으로 썼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2017년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는 그 중간관리비 예수금이 권유사항으로 계정이 들어가 있었어요. 그러나 이게 단점이 뭐냐면 가수금처럼 그 계정으로 수납이 안 돼. 수납이 안 돼. 그러면 수납이 안 되면 뭐예요? 수납전표 연계도 안 돼. 이해 가시죠? 그러면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계정을 넣고 전표 처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. 근데 우리가 수납전표를 쓸 때 수납 처리하고 클릭해서 저장하면 수납전표 연계로 전표가 딱 생성되잖아요. 그거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편한 거를 왜 안 쓰냐고. 중간관리 예수는 그건 안 됩니다. 그래서 저는 가수금은 그냥 그대로 쓰시고 중간관리비를 쓰시고 대신 부속명세서는 정확하게 몇 동 몇 호에서 돈을 받고 그 다음 이번 달에 차감한 게 얼마고 잔액이 얼마여서 이 잔액은 그 다음 달까지 소진할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죠. 끝날 때까지.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신 게 제일 좋아요. 중간관리비 예수금 있다 한데 내가 인수인계 받고 그 다음 하면 저는 그거 안 씁니다. 근데 초보들이 그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그럴 때는 초보는 무조건 1년간은 그걸 계속 유지하세요. 전임자했던 거 유지했다가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이거를 수정하고 싶다면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바꾸시는 거예요. 함부로 쉽게 바꾸지는 마시고. 그래서 제가 중간관리 매수금 여기에 쓴 게 뭐냐면 가수금 중에 중간관리 매수금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. 가수금은 임시계정으로 우리가 이거를 요령껏 써요.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 가수금으로 미수관리비를 수정하는 걸 알려드릴까 할 건데 가수금이라는 거는 원인을 찾으면 12월 결산 말까지 그거를 원인 해결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해결해야 된다. 가지급금도 임시계정이니까 다 12월 말까지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사유가 정당한 거면 지금 당장 내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가져가시는 건 맞아요. 근데 회계감사가 물어보지 이거 뭐냐고. 그럼 얘기하시면 돼요.
어쨌든 뭐 대표적인 거 얘기 하나만 들을게요.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임시로 우리가 지급한 게 가지급금입니다. 그죠? 근데 만약에 하자가 있었어요. 소송 중이야. 입주민한테 부과할 건 아니죠. 그럼 어디인가 돈을 나가야 되는데 이때 쓰는 것들은 가지급금입니다.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있다가 소송에서 이겼어요. 근데 이거는 하자 소송은 이길 수밖에 없죠. 근데 그 돈은 사실은 변호사 배부르는 데 쓰지 성공수당으로 가잖아요. 굳이 하자 소송을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계속 그 건설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계속 얘기해서 10년 차, 20년 차 계속 이렇게 수리해 주거든요. 그거를 받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. 여하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간관리비나 가수금에 대해서 우리가 쓰던 것들처럼 가지급금도 쓰긴 하는데, 가지급금은 이렇게 하자 소송을 일어날 때 한꺼번에 이제 소송 받잖아요. 그럼 그때 이제 그 판결을 받고 그때 상계처에서 그때 정리가 들어와요. 그러면 소송은 한 1년 안으로 끝나진 않죠. 그죠? 적어도 뭐 짧게는 2년, 길게는 5년 뭐 이렇게 가요.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때 가지급금은 상계돼서 떨어집니다. 이유가 있잖아요. 소송 중이잖아요. 그런 것들은 감사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. 회계감사한테. 그러니까 무조건 다 털어야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,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시험도 그렇잖아요. 무조건 반드시 그 문장 틀려요. 그죠? 시험 볼 때 그 문장 들어가면 틀려요. 그러니까 인생사에 무조건 100%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합당한 거는 남길 수밖에 없고, 그걸 내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무리하게 그거를 정리하면 안 돼요. 하나 더, 제가 그 전에 아파트에서 경리가 자살하셔가지고 퇴직금 안 받은 게 있었어요. 왜 죽었을까 하고 물어보지